제목 이렇게 달았어요. 다우 지수도 장기 추세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간밤에도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우 지수가 0.45% 올랐고요. 그래서 옆에 차트를 보시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장기 추세선 또는 경기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장기 추세선을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트렌드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지난주에 200일선을 회복했는데 조금 더디게 가는,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대표 30개 주식을 담고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디게 상승했었는데요. 실제 간밤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뭐 V자 반등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시죠. 5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을 뚫고 한참 좀 버벅대다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뚫어내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S&P 500 지수도 0.4%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가장 강했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13,100선까지 올라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 계속 이어갔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주간 단위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완연한 베어마켓 랠리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강세장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컸었고요. 어제도 간밤에 약간 지수가 하락하면서 시작했다가 막판에 또 이렇게 플러스로 끝내다 보니까 야, 새로운 강세장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시장 내에 강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 그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간단하게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호재를 호재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기사를 여기 컷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호재를 호재라 부를 수 있다라는 지난번 제 제목을 약간 뒤집는 듯한 제목인데요. 앞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비스포크 투자그룹이라는 데서 그 산출하는 경제지표 디퓨전 인덱스, 그러니까 동향지수입니다. 경제지표 동향지수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실제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 두 개를 케이스를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넘어선 케이스에서 넘지 못한 케이스 이렇게 두 개를 마이너스 하죠. 그래서 그걸 지수로 나타낸 거거든요. 제가 한번 약간 키워보겠습니다. 화면을. 여기 보시면 어이구 크게 나왔네요. 예. 지금 가장 최근에 이 지수가 마이너스 12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4일 때는 뭐냐면 경제지표가 실제 전망치보다 밑돈, 전망치보다 좋지 않은 케이스가 34포인트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었죠. 결국은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경제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2까지 굉장히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직 플러스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그 말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들은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간밤에는 물론 좋지 않은 경제지표들이 조금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서서히 시장 내 분위기, 경제지표들은 월가의 전망치를 조금씩 충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내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도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AII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단체처럼 되어 있는 협회인데요. 여기서 매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를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요 심리 지수를 매기거든요. 그 강세, 불리시한 센티멘트, 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32.20입니다. 요게 지금 밑으로 쭉 빠졌다가 최근에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요 흐름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S&P 500 지수의 여기 그 상승 국면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여기 다시 이제 보면 최근 경제 지표가 시장 전망치에 좀 부합하고 있는 흐름,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결국 호재를 예전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거 아닌가? 그래서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는 케이스. 그래서 또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둔갑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야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는 뭘 두려워하냐면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느냐를 우려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좋아지는 경제 지표 이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야. 또는 경기 침체 비슷한 국면이 오더라도 경기가 연착륙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그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제가 약간 설명드린 거고요. 간밤에 있었던 지표들은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제조업 경기 지표하고 주택 경기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연히 제조업 경기는 우리가 안 좋다고 예상했던 거 아니야. 주택 경기도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댔는데 주택 경기가 좋아질 그 건덕지가 있겠어? 사실은 이건 예견된 악재라는 측면에서 시장 내에 큰 어떤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NY라고 돼 있죠. 뉴욕주. 그러니까 뉴욕시티를 끼고 있는 그 뉴욕주 전체의 그 제조업 지수입니다. 뉴욕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죠. 예, 제가 지금 퍼뜩퍼뜩 요즘 머리에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데요. 이 지수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31.3까지 떨어졌어요. 좋지 않죠. 이게 제로가 되면 그러니까 제로보다 좋게 보면 높아지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요. 제로 아래로 떨어지면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31.3까지 떨어졌어요.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을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붉은색은 6개월 기대치입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거냐 좋아지지 않을 거냐 물었는데 이거는 지금 플러스긴 하지만 2.1까지 떨어졌죠. 거의 제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마이너스 31.3 앞으로 6개월 전망 플러스 2.1 밑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이 보이죠. 제조업 경기 좋지 않을 거라 우리 누구나 사실은 예상했습니다. 신규 수주가 좋지 않고 최근에 생산 지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주의 제조업 지수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텐데 이런 뉴욕주 미국에 52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52개 주의 모든 지수를 합쳐서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전체의 제조업 지수가 나올 텐데요. 하나의 선행지표로서 좀 의미가 있다. 향후에 미국 전체의 제조업 지수는 조금 계속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거 역시 시장은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질 걸 예상했다라는 측면에서 큰 어떤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음 거 보시면 전미 주택 건축업자들의 그 협회입니다. 거기서 산출하는 주택 가격, 주택 시장 지수인데요. 이것도 앞으로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물었더니 지금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넘어서면 좋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50보다 낮으면 안 좋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건데 지금 50 아래로 떨어졌죠. 안 좋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밑으로 계속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대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이자가 비싸지고요.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 임대료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가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들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새로 이제 지으려는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 가격 지수도 지금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 둘 다는 시장에 좀 반영된 악재라는 측면에서 크게 어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다음 부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지금 사실 어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광복절이 관계로 저희가 방송을 좀 하루 쉬었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나오는 어떤 몇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을 좀 미리 살피면서 이번 주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90% 이상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90% 이상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미 했거든요. 77% 10곳 중에 한 8곳 가까이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보다 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 이제 우려했던 어닝 시즌 다 지나갔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실적 발표들이 뭐냐면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미국 GDP의 70%는 뭐다? 우리처럼 수출이 아니고 우리는 60% 가까이가 수출인데요. 미국은 70% 가까이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지표인데요. 이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통업체들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유통업체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다, 앞으로 실적이 어떨 거다라고 전망하는 것 자체가 미국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미국의 소비 경기 또 미국의 향후 GDP 성장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지금 이번 주 유통업체에 상당히 많은 한 10여 곳의 유통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그중에 덩치가 가장 큰 3개의 유통업체들의 실적 전망을 미리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셋 다 사실은 뭐 썩 좋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경제 지표와 마찬가지로 예견된 실적 악화다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제가 준비한 차트가 뭐냐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 차트가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베이가 아니고 실제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2022년 6월 대비해서 2022년 6월 대비해서 지금 7월에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그 조사를 한 거예요. 맨 위에 보시면 어페럴.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의류.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옷 가격은 6월에 비해서 7월에 가격이 뚝 떨어져 있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 안 팔리니까 떨어지겠죠. 안 팔리고 안 팔릴 거라고 예상하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맞죠? 컴퓨터 가격이 떨어져요. PC 산업 좋지 않다라는 거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PC를 살려는 사람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PC 가격도 내려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래에 보시면 토이스 장난감도 웬만하면 좀 줄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경기도 어렵다는데 우리 아이 눈에 밟히지만 장난감도 좀 덜 살래. 그 밑에 주얼리. 보석이 뭐야. 지금 이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몸 치장하고 뭐 할 여유가 없지. 이 가격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품목도 있어요. 맨 아래 보시면 펫 프로덕트. 우리 애완견을 주로 키우는 분들은 물론 그 자녀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자녀를 가지지 않은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 펫 제품들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죠. 또 그 위는 글로서리. 글로서리는 먹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료 제품인데요. 요거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요인.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의류나 컴퓨터, 장난감 이런 것들은 먹는 제품보다는 단가가 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가격이 쭉 내려가니까 유통업체들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시장 전망치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월마트 한번 보십시다. 오늘 밤 이제 실적 발표됩니다. 16일이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될 겁니다. 월마트 2분기 실적 발표하는데요. 지금 시장 전망치 매출액 1,509억 달러.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주당 순이익 EPS는 1.62달러. 전년 대비해서 8.5% 줄어들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EPS가 좋지 않은 실적이 오늘 밤에 나온다. 월마트 주가는 빠질까요? 오를까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악재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월마트가 지난달에 저희가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월마트 CEO가 실적 예비 지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SEC 통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그때
단가가 비싼 수익성이 높은 의류나 가전제품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 전망 또 연간 실적 전망을 이미 낮춰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월마트 EPS가 좋지 않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돌아선 게 아니죠. 1분기도 마이너스였으니까요. 2분기 연속으로 EPS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사실은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이 1.62달러라는 EPS 전망치를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유통업체에 가장 지켜볼 포인트는 재고 수준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입니다.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고는 나중에 다 비용으로 반영이 돼서 회사 수익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또 재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통업체들은 일정 부분은 재고 떨이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가면서 할인 행사를 하면서 이 재고를 소진해야 되겠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 또는 재고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영진의 그 코멘트에 따라서 주가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고 수준 또 EPS가 시장 전망치를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살펴보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홈디포는 잠깐 빼고요. 맨 밑에 타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깃은 매출액 기준으로 미국 7위 유통업체인데요. 요거는 17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하루 후죠. 자, 매출액 보십시오. 26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3%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역시 EPS도 78센트. 야, 이게 1달러도 안 되네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급감. 야, 이거는 진짜 쇼킹하죠. 80%나 줄어든다면 이 타깃 어떻게 될까 주가? 이 타깃이 매도하는 투자자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1분기에도 타깃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어요. 그날 하루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25% 폭락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타깃이 이번에도 과연 매도자들의 타깃이 될까? 요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타깃 역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EPS가 78%를 맞추느냐, 그거보다 낮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EPS가 줄어든다는 말은 헐값에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털어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 재고 수준이 낮아졌냐, 여전히 높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 번 쇼크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중간에 있는 홈디포는 제가 일부러 약간 살짝 뺐는데요. 홈디포가 월마트랑 같은 날 실적 발표하는데 홈디포는 약간 차이가 있는 업체입니다. 뭐냐면 홈디포는 저도 미국에 이제 한 5년 가까이 살아봤었는데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알아요. 미국은 사실은 이제 집 수리를 직접 본인이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자기 개인 정원이나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집 수리하는 건축 자재 또는 그 유지 보수하는 그런 어떤 그 장비들, 그 다음에 땅을 파는 또는 원예 또는 그 나무를 가꾸는 이런 다양한 공구들이 많이 이제 집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창고 같은 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내에 여러 가지 설비를 막 이렇게 갖추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가정용 공구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미국 가정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공구들을 다루는 그 전문 매장입니다. 홈디포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업체지만 사실은 유통업체 중에서는 약간 건설 경기를 많이 타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면 또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면 장구를 많이 사겠죠. 그래서 홈디포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좀 곤두박질 치기 전까지 주택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홈디포는 올 1분기 여기 한번 보세요. 올 1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경영진이 우리 실적 너무 좋아.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었죠. 근데 2분기는 어떻게 되느냐? 1분기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홈디포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위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주택 경기를 반영해서 홈디포 매출도 좀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홈디포 주가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월가 전망은 어떠냐? 매출액 434억 달러, 5.4% 늘어나고요. EPS 4.94달러. 9% 늘어난다. 이건 매출 이익 다 좋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이걸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주가가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떨어지느냐의 그 어떤 방향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은 연준 본사죠. 연준 본부 건물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자, 이번 주는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연준 관련된 이벤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이 75bp 올릴 거냐, 50bp 올릴 거냐, 뭐 그 이래저래 뭐 의견들이 많죠. 지금 현재로서는 50bp 인상에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편이지만 이번 주에 나올 연준의 주요 어떤 그 이벤트들에서는 아니야. 50bp가 아니고 75bp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둘 사이에 어떤 그 기대 심리의 균형을 잡는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 연준 관련 이벤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금융 여건 너무 완화적이다. 자, 앞에 보십시오. 첫 번째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쭉쭉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질까요? 뭐 저거는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니까 또 내려가고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예상하는 시장 참가자가 늘어나니까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건 5년 하이힐드 CDX 스프레드인데요. 요거는 투기 등급의 그 기업들의 회사채에 붙는 금리가 국채 금리하고 차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위험 심리입니다. 위험 심리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위험 심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내의 금융 여건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주가도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은 긴축을 하는데 금융 여건은 완화적이라는 거죠. 시장 내에서는 별로 쪼들리지 않아. 연준은 막 돈줄을 재고 있는데 우리는 쪼들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실제 우리가 앞으로 돈줄을 더 잴 수도 있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계속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벤트 17일 날 있습니다. 연준 FOMC 지난 7월에 있었던 FOMC 회의 의사록이 발표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월 FOMC에서 75bp 금리 올렸죠. 2번 연속으로. 그러면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이때부터 환호했지 않습니까? 이 실제 의사록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멘트들이 있느냐, 아니면 제롬 파월이 혼자서 좀 약간 그 앞선 발언을 했느냐가 이 의사록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의사록이 나온 이후에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줄줄이 지금 연준 인사들의 고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17일 날 보우만 연준 이사 연설이 있고요. 또 18일에는 에스더 조지 총재, 또 닐 카시케리 총재 2명의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19일 금요일에도 박힌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연준 관련 이벤트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